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산업, 그리고 앞으로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한국 산업과 무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 홍익희의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익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멀리 이제 미국에 떨어져 있던 아드님이 최근에 돌아오셨다면서요. 예. 네. 둘째 아들이 제가 와인 관련 유튜브를 최근에 몇 개 한번 쭉 다 봤어요. 하루 날 잡아서 쫙 다 봤는데 수준급이고 상급이야. 정말 훌륭하고 예. 저는 보는 재미가 더 있던 게 이게 홍익희 선생님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더 재밌었던 게 어쩜 그렇게 유럽 스페인어라든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발음이 그렇게 좋아요. 걔는 이제 그런 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홍 선생님 덕분에 뭐 남미에서도 있었다가 유럽에서도 있었다가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쪽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드님에게 오신 아드님한테 저희 작은 선물 삼초 육수 순간 해물 육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에게 감사합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제 대한민국 무역사 하기 전에 사전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와미남 보시면 와인 전문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홍익희 선생님의 자제분이 한다는 걸 느끼면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한국 무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핵심적인 자리와 이유. 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 정부가 와서 환율을 현실화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을 현실화했다는 것은 원화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약화시킨 거고 그것도 절하가 뭐 20%가 아니고 무려 200% 절하를 했고 그것이 미국의 권유로 인해서 사실 미국은 프라자 합의 때는 일본하고 독일 멱살 붙잡고 2배로 강하게 했던 건데 오히려 한국은 반대로 2배로 약하게 해. 그래야 너희들 수출 잘하고 먹고 살아. 이렇게 했던 것에서부터 수출 방향성이 확 달라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 그거는 우리 다른 분에 비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있으셨으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가 정말 수출할 거리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파는 중석하고 철광석, 네. 그다음에서 바닷속에서 파는 뭐 한천, 오징어, 우뭇가사리 등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출 품목으로 키우기 시작한 것도 그거는 1960년대 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정말 수출할 거리가 없으니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의 원조나 그 다음에 미8군에 빌려뒀던 우리 하나의 달러 하나를 먼저 빌려주고 그걸 나중에 달러로 결제받는 이 방식에서 좀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환율을 고평가로 가지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했어요. 원화의 교환 가치가 예를 들어 1대1, 1달러에 100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 100원 주고 1달러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원 빌려줬을 때에 비해서 받을 때는 원래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를 받는 것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평가를 가져가면서 그거를 가능하면 끝까지 버텨서 많은 달러를 사실은 긁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원조 받는 거하고 미8군한테 그 달러 받는 재미로 우리가 고평가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달러 원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고평가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그렇죠. 1,000원 필요한데 그러면 10달러 줘야지. 그러니까 줘. 뭐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뭐 경쟁력이고 뭐고 어차피 할 것도 없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이제 수출하고 뭐고 할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작년 정권이 들어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수출을 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 환율이라는 게 현실화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낮춘다는 개념보다도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환율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두 번에 나누어서 100% 평가절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수출 지향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래도 환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도 환율을 현실화시키라고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환율을 시장 가치에 맞춰서 평가절을 한 게 그때도 100% 평가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면 정권 때 100%,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100% 해서 200%를 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우리 환율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수출이 제대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때는 60년대는 한 연 40%씩 우리 수출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의 환율로는 야, 이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왜 너희들 나라 걸로 사 먹어야 돼? 아우 못 사 먹겠다. 이렇게 비싸? 일본 게 더 싸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대만이 더 싸네. 아, 너 이거 중국 게 더 싸네. 너 이거 못 쓰겠어. 이랬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수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원조된 달러 빨아먹는 재미로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돼서 무역도 해야 되니까 정상화가 된 거죠. 그때까지는 환율이 정상화. 맞아요. 환율 약화가 그래서 이제 수출이 기폭제가 된 거다. 근데 그렇게 재미를 들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절하를 시키는 게 그렇죠. 기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관료들이 이게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돼야 수출이 잘 되는 거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수출 입국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수출에 걸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가능하면 평가절하 쪽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런 기조가 있는 거죠. 한국 문화 속에. 맞아요. 그게 결국 경제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데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화가 저평가되면은 즉 수출에는 유리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거는 수입 물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원화가 고평가되면 수출기업한테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수입 물건을 싸게 사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우리가 지향하기보다는 우리가 수출 입국이었을 적에는 수출 기업의 유리한 쪽의 환율을 택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무역이 정상화되고 하면은 마냥 무역 흑자가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건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수출 기업과 서민 경제라는 이 양대축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수출이 시작된 60년대, 70년대, 사실은 80년대가 아니고 거의 2000년대까지도 한국은 원사이드로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60, 80년대까지는 그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가 임금을 깎은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중간에 또 고평가적으로 기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서부터였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 다음서부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조국 근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당기려면 최소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는 이상 가야 된다. 라는 데 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는 또 역대 정부가 다 고평가 정책을 썼어요.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대표적이었었죠. 그러니까 $1 800원 선을 자그마치 한 13년 이상을 끌고 갑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IMF 사태예요. 그때는 또 너무 고평가로 끌고 가서 나중에는 무역 적자가 생기고 우리나라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에 맞게 시장에 맞게 이거를 맡겨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 쪽을 택한다거나
고평가적으로 택한 거는 이거는 시장의 그 기능하고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을 가더라도 이제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은 시장에 맡기라는 게 그게 이제 대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져서 마치 일본식이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일본식이 되어서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짓을 해도 저 나라 안전한 나라니까 저 나라 통화 믿을만 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수출이 죽어버리면서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근간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환율 문제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국은 원화를 약세로 하는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증진시키고 수출을 증진시키고 덕분에 나라의 산업이 발달하고 기업들이 발달하고 이건 됐고 반면에 임금은 계속 반토막이 난 거니까 한국 원화로 아무리 올려줘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핍절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정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장면 정부 때 100% 평가절하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경쟁국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인데도 일본의 시간당 임금이 한 57센트였을 때 우리가 한 20센트였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일본 상품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10배 이상도 규모가 그다음에 차이났고. 그 당시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갔습니다. 근데 대만 인건비하고 우리 인건비가 같은 거야. 네. 그게 64년에 박정희가 100%더 평가 절하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 임금이 이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다음에 이뤄선 중국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그 환율 정책을 썼었는데 그때 등성평 같은 경우는 이걸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몇 단계에 거칠긴 했지만 한 300%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싼 값에 수출되는 그 중국 제품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자국 인건비를 3분의 1로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맥락은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네. 평가절하를 200% 시킴으로써 우리 수출 가격의 경쟁력을 사실 한 4배 정도 높인 거예요. 200%를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를 경쟁국에 비해서 특히 대만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때서부터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수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율의 덕태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만 수출 보국, 수출 입국, 수출 전체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 상당히 기업들, 수출 기업들한테 많은 것들 혜택을 줬던 게 수출 쿼터제도 있고 또 하나 금융 쪽으로는 막 그때 15% 20% 하던 금리인데 수출을 하는 기업은 막 6% 7% 8%요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맞아요. 사실은 이자치기만 해도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혜택을 줬다는 것도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자본이 굉장히 모자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을 뭐 예금으로 맡긴다거나 대출을 한다고 그럴 적에 굉장히 고율의 이자가 붙었어요.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 원하는 자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예금 금리는 한 14, 5%였던 게 한 20 몇 프로로 뛰고 대출 금리도 그렇게 뛰었는데 그때는 예대 마진이 거꾸로야. 예금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하는 것보다 예금 금리를 더 쳐줘줬어요. 예를 들어서 25% 예금 금리를 주고 대출할 적에는 뭐 한 23%로 대출을 하고 그렇게 역마진을 보면서도 예금 유치에 이제 열을 올릴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출 금융은 몇 프로였냐면 6%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출할 때는 23%로 대출해 주는데 수출 금융을 일으키면은 그건 6%로 대출해 주니까 바로 그 차이가 한 15% 이상이 일종의 특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기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주춧돌도 그런 정책적 배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썼냐, 기업들한테 써줬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법인세 많이 내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를 리턴하는 개념이다. 큰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보면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때는 이런 대출 특혜뿐만 아니라 뭐 금융 특혜, 뭐 조세 특혜, 한 별 특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 특혜인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수출 쪽에 자금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정책 위반자들로 봐서는 피할 수 없는 집중과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지는 거냐면 이렇게 60년대에 그거를 탓하는 그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저거 한 거고 네.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을 적에는 그거를 자본가들한테 돌아갈 목과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목이나 이런 거를 적정히 그때 되면은 이거를 조화로운 비율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마냥 수출업자나 자본가나 이쪽의 특혜가 계속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쪽 노동 사이드에서 큰 반발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초창기 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산업이 성장해 가면은 그때서부터는 노동 상권의 가치래거나 그 노동자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를 적정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박정희 정권 때는 사실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70년대 말에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여러 이제 사태나 소요나 봉기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냥 60년대 방식으로 계속 밀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의 결과치로 보면 한국의 산업이 세계 탑권이요, 상위권이고 이렇게 왔다는 건 그때 이제 수출이나 산업 보국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는 한국이 이제 부유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건 잘한 것이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분배를 또 적절하게 했어야 이렇게 밸런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소요들도 많이 있었고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경쟁이 심한 거 빼고는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홍키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